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공부하러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김태규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한국사 동영상 담당해 주실 구영모 선생님이시고요. 잠깐 인사말 좀 드리고 그러고 내려가실게요. 네, 만나서 반갑고요.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한국사 시간이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 받으셨죠? 여기 상담 카드라고 써있는 관리 카드라고 써있는 부분은 작성 잘 하셔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 쉬는 시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안을 다 의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건너뛰셔도 되고요. 다 기록하셔야 될 부분은 출신 학교, 전공, 그러니까 주전공인지 아니면 복전인지 그것도 기입하시고요. 그다음에 성함, 나이는 기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모바일도 꼭 핸드폰 번호도 꼭 정상대로 기입하셔야 돼요. 간혹 핸드폰 번호 잘못 기입하셔서 학원에서 나가게 되는 소식이나 이렇게 정보들 이런 것들 잘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올바르게 적어두시고요. 이메일은 본인들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인지성적은 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을 응시하신 선생님들은 거기다가 전부 다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빠짐없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물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것도 있지만 한 번만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그 관련 자격증 부분도 표시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서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간단한 자기소개 있죠? 그렇죠? 네, 그 항목도 의무입니다. 의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1대1로 상담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 칸은 2번 항목은 제가 기록하는 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손대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 한 3분 드리겠습니다. 그 기록하실 시간을요. 3분 동안은 잠깐만 그거 좀 기록하시고요. 기록하시자마자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거기서 좀 멈출까요? 네, 그 강의 계획서 고지된 대로요. 일단 관리카드 작성까지 하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나 구영모 선생님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4차 시간 지나시면서 이제 아시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하실 첫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지금 시험 보셔가지고 1월 2일 날 발표 나고 아직 몸이나 마음이나 다 이렇게 충분히 회복이 안 되신 상태에서 지금 나오신 분들도 꽤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공부하시려고 오신 분들도 꽤 됩니다. 여러 종류의 수험생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각각 느끼는 소외나 감정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매년 저도 이렇게 1월 강의를 오픈을 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게 2차 강의도 진행 중이지만 또 이 가운데는 전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바로 옆에 분들은 합격을 하고 또 학교로 나가게 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남으셔서 또 1년 또 더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저도 20년째 실은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되고 개강날 보통 다들 표정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저도 밝아야 된다라는 걸 알겠지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표정은 썩 밝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잘 웃고 있지는 않은 표정인 것 같고요. 반갑게 이렇게 맞아들이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요. 반가운데 작년에 이렇게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렇게 서로 무겁지 않게 좀 많은 인원들이 합격하셔서 밝은 얼굴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니라 다른 데서 보면 제일 좋겠죠. 노량진 말고요. 강남역이나 제 집 근처인 일산이나 이런 데서 보면 훨씬 더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감정이 좀 이렇게 교차해서요. 썩 기분이 이렇게 좋다라고만은 좀 말할 수가 좀 없겠네요. 1월 21일과 22일 나중에 이제 2차 시험이 있는데요. 최종 이제 그 시험을 보시고도 50%가량이 또 떨어져야 돼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0%가량이 또 떨어져야 되고요. 아무튼 이 빌어먹을 시험은 너무 수험생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굉장히 잔인한 시험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절망에 빠뜨리는, 절망의 나락에 끝까지 몰고 가는 굉장히 힘든 시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이겨내셔서 꼭 원하시는 자리로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숱하게 전화도 받고 숱하게 문자도 오고 매일매일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전화는 밝게 웃어줘야 하고 어떤 전화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들어드려야만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시험은 7.8%를 위한 시험이고요. 92.2%는 어찌됐든 어느 장소에서든 울어야만 하는 시험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시험이죠. 부디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이 그 92%가 아닌 8%의 범주 안에 드셔서 내년에는 이런 자리에 좀 앉아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불가능한 시험은 절대 아니지만 또 반대로 마음먹은 대로 가능한 시험은 더더욱 아닙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애는 시험 문제가 좀 쉬웠다가 또 어떤 애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다가 난이도가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임용고시 학원에서 저처럼 강의 경력이 지금 20년 넘어가는 사람은 전체 학원 강사 다 털어가지고 8분 계십니다. 약 260명 가운데서요. 8분 정도가 20년 이상 하시는데요. 그 2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학강모라고 그래서 학원강사연합회라는 조직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교류도 하고 또 선생님들끼리 나름의 룰도 지키고 하던 관행이 있었더랬어요. 그 무렵이 여러분 아주 어리셨을 때인 2002년 무렵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노량진 쪽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나오시는 분 성향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또 출신 이력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모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 강의하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범대 출신이어야만 하고 기본적으로 전직 교사 출신이어야만 하고 일정한 학위를 갖고 있는 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원래 임용고시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2005년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입시학원 강사들이 임용고시 학원을 넘나들기 시작하고 사범대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공무원 강의를 하던 분들이 넘어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솔직히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임용고시 학원의 전문성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내용은 충실하지 않은 채 다른 요소들로 이렇게 수강생들을 유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여러분 자유인데요. 임용고시의 가장 정직한 방법은 뭐냐면 정석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정석대로요. 편법은 뭐냐? 찍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정석은 내 눈으로 직접 개론서를 수차례 독파하고 내 눈으로 직접 여러 가지 교과서들을 독파하는 것입니다. 남이 요약해주는 모든 자료는 쓰레기입니다. 남이 요약해주는 모든 자료는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혹여나 편법을 바라고 이렇게 학원에 오셨다면 속한 말로, 속된 말로 학원 다니면 많이 찍어준다더라. 학원 가서 이런 부분들만 잘 외우라는 부분만 외우면 합격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오셨다면 마음을 비우시기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찍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못 찍었다 그러면 그때는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해에는. 많이 찍었다라는 말은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많이 못 찍었다라는 말은 저나 여러분이 게을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게으르게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요. 올해도 열심히 살 거고 올해도 열심히 산다라는 전제를 깔면 올해도 많이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바꿔 말하면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선행 조건이지 그 결과로 따라오는 열심히 찍는다, 잘 찍는다, 많이 적중한다 이런 것들이 선행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N수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은요.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만 아직 꿈을 저버리기는 굉장히 젊은 나이들이시고요. 또 65세까지를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아직은 절반도 채워오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수험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3년은 올인해야 된다. 3, 4번이라는 말이 있다. 3번까지는 올인을 해서 하되 4번째부터는 본인의 꿈과 본인의 결정에 따른다. 이게 제가 2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 1년 정도 공부해보고 나 이 시험 공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이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딱 3번 정도까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특정 시험과 내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하시는 분들도 부디 본인들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는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타 뭐 자세한 말들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그 강의 진행 시 유의사항은요, 뭐 대략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제 올해 1년 동안 이 강의실을 여러분이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뭐 월화수목 금토일 쭉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본 학원에서 이제 이 강의실은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저 뒷부분과 사이드 측면에 사물함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인들 무거운 짐들을 거기다 좀 분산시키시고요. 좀 가방 같은 거 되게 무겁게 달고 다니지 마시고 갖고 다니지 마시고 거기다가 끼워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에 대용량 사이즈, 뒤에 대용량 사이즈 청정기가 하나씩 다시 들어올 거고요. 지저분한 저기 블라인드 싹 걷고 새로운 걸로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보시다시피 저렇게 있죠. 추후에 차근차근 도서들은 더 구비가 될 것이고요. 도서들을 보시고 저기다 꼽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시락 싸오시는 분들은 저기 소형 냉장고에다가 반찬들을 보관하시고 거기서 꺼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학원의 화장실은 수리 작업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깨끗한 환경으로 정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실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침에 6시, 그 다음에 저녁에 10시 이 정도까지 아마 열고 닫고 할 겁니다. 3월달부터는 늘상 그래왔듯이 제가 6시 이전에 저 문 옆에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매년 그래 오셨듯이 오셔서 자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 2월달은 날씨가 춥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1차, 2차 수업을 지금 계속 날마다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병행을 해야 되는 까닭에 1, 2월달은 제가 5시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3월달부터 해서 11월달까지 여러분 시험 보실 때까지는 항상 제가 저 친구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저기 문 옆에 계신 친구분이요. 그 친구분 자리 옆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가 더 잘 조성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년째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은 동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질문이 생기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은요. 아침에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 그때 물어보셔도 상관없고요. 수업 시작 전까지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20일까지는 조금 바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부터는 2차 끝나고 나면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니까요. 여러분한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이제 1대1 면담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차 시험 전까지는 시간이 타이트해서 구은모 선생님도 지금 한 40명, 저도 한 40명 이렇게 따로 맡고 있어서 두 인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맡고 있는 2차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원이어서 아직 일단 그 인원들 정리가 좀 된 다음에 여러분 1대1 상담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최종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오셔서 여러분한테 좀 질의응답 시간도 좀 갖고요. 질의응답 시간 가실 때는 전년도 여기서 같이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저하고 조용히 나가셔서 밖에서 뭐 좀 드시고 오십시다. 그리고 올해 여기 새로 앉아 계신 분들만 남으셔가지고 질의응답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요. 그 다음에 요일별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수요일 날은 제가 하고요. 목요일 날은 한국사 구은모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오전 오후 풀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실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들으셔야 돼서요. 점심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을 풀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추후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타 학원에 비해서 밀도가 좀 높을 거예요.
밀도가 높다라는 말이 중간에 다른 소리를 안 하고 수업만 하기 때문에 좀 힘드시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드릴 테니까요. 수업 중간중간 스스로들 힘드실 때 풀도록 하셔요. 아시겠어요? 스트레칭도 하시고요.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잔다고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졸지 마시고요. 힘든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많은 걸 배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어쨌든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자세한 진행 사항들이나 요일별 안내는 이미 강의 계획서 안에다 써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다른 건 다 규칙이 없는데요. 규칙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모두 다 지켜야 되고 저도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우리 상호간의 호칭은 뭡니까? 쌤입니다. 쌤. 누구누구 쌤. 여기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이름 부르셔도 상관없는데요. 옆에 여기 수강생들, 선생님들 같이 계시는데 또 반말하고 욕하고 이래서 분위기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중,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사로서의 디그너티와 또 여러분의 셀프 에비던스는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그 호칭은 무조건 뭐? 쌤. 저 불러봐. 현이야, 나 불러봐 이제. 태규쌤. 태규쌤, 그죠? 불러봐. 김태규 선생님. 태규쌤. 태규쌤. 요즘에 교장쌤도, 교장선생님도 교장쌤 이렇게 불러요. 저 교장 나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호칭은 전부 다 쌤으로 통일할게요. 아시겠죠? 네, 불편해하지들 마시고요. 뭐, 나이 같은 거 말씀 안 드려도 되죠? 20년 했으면 좀 먹을 만큼 먹었겠죠? 그죠? 나이는 이제 38입니다. 그렇게들 알고 계셔요. 더 물어보지 마시고. 자,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이따 수업 끝나고 또 따로 좀 물어보도록 하죠. 아무튼 촬영하고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런 잡소리 길어지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강의 전도표 보시면 세 번째 항목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그쵸? 왼쪽에 그 강의 계획서 옆에다 두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적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1, 2월 달에 강의 교재는 이렇게 두 권이 필요합니다. 역사교론이 있고, 이렇게 세 개사가 있고요. 그죠? 요 책도 지금 페이지가 약 200페이지가량 증보가 됐죠. 분량이 좀 늘었어요. 요 책이 분량이 늘었던 이유는 이전에 나와 있던 세 개 수험서에다가 나머지 세 개 수험서의 내용을 더 압축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수험서를 보여드릴게. 임용고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가 이렇게 세 권입니다. 그죠?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설명해드리죠. 이걸 속칭 파란 책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명칭을 붙였겠습니까? 파란 책이라고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21년째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걸 녹색 책이라고 누가 이름 붙였겠습니까? 그죠? 이 책을 청록책이라고 이름 붙이신 거는 이승건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남색책으로 저는 부르거든요. 남색책, 제가 붙인 겁니다. 갈색책, 제가 붙인 겁니다. 노란책, 제가 붙인 거고요. 평가책, 제가 붙인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명칭 부르실 때는 저작권료를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즘 친구들은 잘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이 출간됐을 때, 그 직전 연도부터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구글링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전공역사 김태규 쳐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2000년 1월 출간 전공역사 북 그려진 수험서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다음에 이게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보다 더 먼저 강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명칭을 제가 붙인 건 맞겠죠? 그죠? 왜 안 믿겨? 이 책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은 게 제가 막 대학 강의를 시작했을 때 나왔던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부터 대학 강의를 시작해서 2016년까지 대학 강의 10년을 했으니까요. 저한테는 가장 많이 대학 강의의 주된 교재로 활용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기억이 남는데요.
수강생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너무 해먹는다. 역교과 선생님들은 왜 그러시냐, 교수님들은 왜 그러시냐, 지금도 책이 많은데 또 나온단 말이냐 라고 말도 굉장히 많이 했던 책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3대 개론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3대 개론서요. 자, 산수해 봅시다. 산수. 이 책은 이거 2개 플러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책은 이거 2개 플러스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이게 초대 개론서고요. 이게 두 번째 개론서입니다. 단 두 가지를 뭐 할 때만? 합칠 때만. 그럼 앞으로 이제 조만간 3세대 개론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3세대 개론서는요. 이제 이거 2개 이렇게 돼서 분량은 물론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깔끔한 책 뭐 하나 나오겠죠? 그죠? 네, 올 11월 출간 예정입니다. 올 11월이요. 그러니까 올해 안 붙으시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한 권을 보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올 말에 또 출간 예정되어 있는 게 역사와 기억이란 이름하에서 또 이론 서적이 또 하나 나옵니다. 내년에는 역교론만 2권을 더 보셔야 돼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올해 꼭 합격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3대 개론서예요. 처음 강의 들으신 분들 잘 아셔야 돼. 이게 개론서 1권, 초대 개론서. 이거 2개를 합치면 이것의 증보판이라고, 개정판이라고. 2개를 합칠 때만. 처음 들으신 분들 아시겠어요? 네, 중간중간에 교수님들이 학교에 있다 보면 강의평가를 비롯해서 심사평가, 이른바 교수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업적심사라는 걸 받게 되어 있는데요. 테넌트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자리를 보장받는 종신형 명예교수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2년 단위로 업적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일부 사립대 같은 경우는 매년 1년 단위로 업적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요. 이제 또 고등교육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요. 이제 저 같은 시간 강사라든가 겸임 교수 같은 사람들도 업적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시대가 와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학회지들에 기고하셨던 글들을 묶어둔 서적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소위 무슨 책? 이게? 갈색 책이요. 그죠? 뭐 어렵지 않고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이 책의 이해를 못 하시고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재밌는 책. 알고 읽으면 굉장히 쉬운 책. 진짜 어려운 책? 알아도 어렵고 몰라도 어렵고 교육학 나와도 틀리고 역사 교육학 나와도 틀리고 평가책. 오히려 이런 책들은 더 심도 있게 읽어보셔야 돼요. 노란 책. 학위 논문 초록본입니다. 앱스트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책의 집필진들이 지금 전국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의 교수들로, 직급으로 치면 부교수나 정교수분들에 해당하겠죠. 역사교육의 발달사로 치면 1.5세대나 2세대에 계신 분들입니다. 1.5세대나 2세대. 그러니까 충북대 정선영 명예박사 같은 경우는 1.5세대.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김한정 교수나 양호한 교수님 이런 분들은 2세대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박사 학위를 받았을 무렵이 1991년부터 최상훈 교수님까지 포함을 하면, 가장 늦으신 최상훈 교수님까지 포함을 하면 2001년까지예요. 1991년부터 2001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에 관한 초록본들을 모아둔 책이 이 노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제가 껍데기를 없애버리고 스프링을 해가지고요. 이게 검은 책이거든요. 실은 표지가 보면 검게 돼 있어요. 겉껍데기가 보면. 근데 집에 놔두고 제가 껍데기를 안 갖고 왔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무슨 책? 검은 책이요. 이래서 학생들은 속히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부르죠. 그것도 제가 붙인 겁니다. 무지갯빛 7색깔 제가 붙인 거예요. 앞으로 그런 표현들을 쓰실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셔야 됩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책은 이 책들이겠죠? 그죠? 상기 말씀드린 서적들 지금 7권이 전부 다 여기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이걸 표지를 싸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스프링으로 재본을 하셔가지고요. 1년 내내 볼 수 있게 유지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로 정리하셔야 될까요? 이거면 충분할까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제 앞에서 이제 제 과목을 정리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껍죠? 그죠? 연표 있고 뒤에 개론서 내용 4종, 교과서 내용 8종 전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리하실 게 있을까요? 이걸로 보면 될까요? 이걸로 보시면 충분해요. 그림, 지도, 사진 하나도 빠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구형모셈하고 시리즈로 이렇게 내고 이 네 권의 책은요. 향후 노량진에서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시리즈물로 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책들을 수정만 할 거예요. 분량은 늘려가지 않을 거고요. 수정만 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더 첨가할 내용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결판이고요. 혹여 이 가운데 또 내년에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게 될 일이 있다면 이 책 그대로 보셔도 돼요. 오타 수정, 탈자 수정 그 정도 수준에서만 부분 개정을 하고 끝낼 거니까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또 말씀드립니다만 추가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뭔가 써야지 잊어버려. 네? 뭔가 여기다가 보충해야지 잊어버려. 두 손 가만히 놓고 눈만 칠판 보시고 눈만 제 입 보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네? 뭔가를 써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강의 계획표를 나눠드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리 뭐 한번 해보라? 네, 예습. 그러니까 예습이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당 페이지 분량의 수험서를 한번 읽어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빨리 오셔서 수업 시작 전에, 강의 시작 전에 해당 진도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응? 그러니까 이 두 책은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분량이 두껍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요. 갖고 계시면 1년 내내 제가 수업 시간에 쓸 겁니다. 3월 달에는 이거 어떻게 수업 시간에 쓸 거냐면요. 3월 달에 제가 개론서를 읽어 드릴 건데요. 자, 개론서 읽고 이 내용으로 수업 마무리합니다. 수업 마무리. 개론서 읽고 해당되는 부분 이 내용으로 다시 수업 마무리합니다.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풀이 출전을 전부 다 여기서 달 거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몇 페이지 열어보세요. 몇 페이지 열어보세요. 바꿔 말하면 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봅니다. 1년 내내 본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 종류의 수험서를 사는 것보다는 또는 가지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만 딱 가방에 넣고 다니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구형모셈하고 기획을 할 때 구형모셈하고 처음에 팀을 합치기 이전부터 제가 생각해놨던 제목이었고 그 이전에도 이미 출간되었던 책 이름이 선생님을 위한 세계사. 저는 실은 이게 지금 3정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개정판입니다. 처음에는 이보다 큰 사이즈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게 작년에 나왔던 사이즈였고 세 번째 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선된 내용들이거든요. 선생님을 위한 세계사라고요. 그래서 요 책 이름도 앞으로 계속 쓰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전공 역사 이렇게만은 쓸 수 없는 게 요 수험서의 기획 목적이 저는 그 세계사 검정 능력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교재이기도 하고요. 또 아울러서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짜집게 해서 시민 강좌라든가 시민 교양 강좌로 좀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서 이 명칭은 그대로 쓸 생각입니다. 여하튼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지금 임용고시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고 잘 소화해 내신다라면 빠져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꼭 관련도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확인해 보시고 여기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나 없나라는 걸 확인해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책에 저희가 원고를 넘겼을 때는 작년 시험을 보고 난 후일까요? 전일까요? 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출판되고, 그러니까 제본이 되고요, 복사가 되고 편집이 되고 이럴 거면 2달이 걸려요, 2달이.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나올 때가 될 거면. 그러니까 이게 12월 30일, 12월 26일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제가 언제 원고를 다 넘겼다는 이야기야? 10월 말에 다 옮겼다는 이야기죠. 그죠? 10월 말에 넘겼는데 시험 문제, 그때 나왔던 시험 문제 가운데 여기에 빠지게 있나 봐보시라고. 없다고요? 알겠어요? 장담컨대 올해도 없어요. 올해도 그럴 일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년하고는 이제 수업 진행 방향이 딱 하나 바뀐 게 그겁니다. 작년은 월별로 이건 각자 알아서 읽으시고 제가 주로 개론서만 읽어드렸는데 올해는 2가지를 병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요 책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목차 부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날개 부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좀 불편하시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많이들 이렇게 재본하시던데요. 이렇게 스프링으로요. 여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많이들 재본해서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편할 대로 이렇게 하셔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책이 잘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갖고 다니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져요. 또 이게 너덜너덜해지고요. 네? 각자 편할 대로 하세요. 날개 열어보시면 여기 왼쪽에 양력들 있죠. 해당 강사들. 간단한 양력들 써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머리말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목차 있습니다. 자, 01번 그게 아까 보셨던 파란 책 요약본이고요. 02번 녹색 책 요약본입니다. 03번 남색 책 요약본이죠. 04번 갈색 책 요약본입니다. 05번 노란 책 요약본이고요. 06번 평가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부록이 붙어 있거든요. 부록이 맨 뒤에 한번 봐볼까요? 부록 보시면 436쪽인데요. 참고문헌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 이외에 대학원이나 아니면 임용고시 차원에서 내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더 깊은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여기 안에 있는 서적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응? 이런 서적들은 뒷장 한 페이지도 넘겨보시면 이런 목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뒷장 한 페이지도 넘겨보시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각 항목별로 크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맨 왼쪽에 들어가 있는 주제가 지금 6개입니다. 6개. 6개의 범주와 카테고라이징을 시키면 모든 수험서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수험서 목차를 6개의 카테고라이징으로 바꿔서 약 10여 권이 넘는 서적들을 이렇게 다 목차 비교를 해놓은 거니까요. 지금 만약에 4학년인 경우에 역사교육 강의를 듣고 있으시다면 이런 표를 잘 짜집게 해서 교수님 강의 시간에 앞에서 PT를 한다거나 또는 참고문헌에 쓴다라고 한다면 너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뒤에 표는 실제로 역사교육 원론과 역사교육론 강의를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반드시 강의 첫날 나눠주는 프린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들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저랑 다시 보시게 될 거고요. 자, 맨 앞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목차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역사교육학의 발달과정 부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역사교육학의 발달과정 부분입니다. 발달과정이란 어떻게 성립되었고 현재 지금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곧 그 해당 학문 또는 과목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역사교육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역사교육사에 관련한 부분이라고요. 역사교육의 역사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걸 알고 전체적으로 해당 과목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잘 감안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겨보죠, 뒤로. 네, 시기별로 그렇게 나눠진 거 보이십니까? 그쵸? 적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19년이니까요.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몇 년의 역사가 좀 녹아 있는 걸까요? 거의 70년. 70년 정도의 역사 교육의 연구사가 녹아 있는 거예요. 70년 정도의 역사 교육의 연구사가 녹아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주로 보시게 될 수험서는 그 가운데 몇 년대들에 다 나왔던 것들일까요? 제일 빠른 게 90년대, 대부분은 2000년대 나온 서적들입니다. 대부분은 2000년대 나온 서적들이에요. 아까 제가 이렇게 7권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검은 책까지. 요 책만 빼고 전부 다 2000년대 나온 책입니다. 이 책만 빼고요. 이게 1997년에 나왔으니까요. 요 책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00년대 나오는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로 보셔야 될 책은 몇 년대 책들이다? 2000년대 책들입니다. 자, 50년대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내 부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사교육 이론 연구의 태동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교육과 관련한 첫 번째 논의가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55년이죠. 역사교육 연구회가 창립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역사교육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가 있습니다. 개간지인데요. 역사교육이라고요. 지금도 서울대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역사교육연구회 말입니다. 거기서 펴낸 학회지가 역사교육이라는 학회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역사학 같은 경우는 분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국 단위의 역사학 대회가 매년 이렇게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역사학 대회입니다. 근데 이 역사학 대회의 하위 분과가 있는데요. 이 하위 분과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가지로요. 하나가 역사 교육 분과고요. 역사 교육 분과. 또 하나가 한국사 분과입니다. 또 하나가 동양사 분과입니다. 또 하나가 서양사 분과예요. 물론 각각의 또 하위 분과들이 적게는 4개, 많게는 15개 정도로까지도 운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흔히 학교 과사무실에서 받아보시는 팸플렛 안에 있는 역사학 대회가 얼마나 큰 규모일 것인지는 대략 짐작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과 또 관심 있는 교수급들 하에 박사급들만 포함하더라도 국내에 13,000명이 넘습니다. 13,000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제 그 인원들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전부 다 지금 포진을 해 있는 상태예요. 이해하시겠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보는 부분은 이 분과가 몇 년도에 창립이 됐다? 55년도에. 그리고 이 분과에서 매년마다 또는 계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연구 성과물들을 정리해내는 책이 있다. 그 책 이름이 뭐다? 역사 교육이다. 알겠습니까? 그게 1955년의 일이었었고요. 1950년대 넘어가면 그 역사교육연구회 창립에 기여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원순, 작고하신 이원순 교수님이라든가 강우철 교수님들, 이런 세대분들이 지금 1세대 연구분들이시고요. 요 분들한테 지금 지도를 받아서 학위를 받으셨던 분들이 다 여기 저자들입니다. 이 분들한테 지도를 받아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이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 저고요. 그럼 저는 몇 세대? 3세대죠. 3세대요. 알겠습니까? 제 나이를 아시니까 3세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역사교육에서는 한 세대와 세대 간이 거의 띠동갑 정도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띠동갑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48 쥐띠면 저보다 한 세대 위에 서 계신 분들은 지금 몇 세쯤 되시겠어요? 그렇죠. 60입니다. 실제로 뭐 김한주 교수님이나 양황 교수님이 58년생들이시니까요. 개띠생들이시니까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신 거죠. 13, 14년 이렇게 차이가 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똑같이 4세대가 만약에 제 후학인 4세대의 학위 소지자들이 나온다라고 친다면 얘네들은 지금 몇 살쯤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30대 중반 정도 돼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역사교육으로 전공을 해서 학위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몇 세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5세대가 되는 거죠. 그 30대 중반보다 한 등급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될 테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국내외에는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이렇게 역사 교육 쪽으로 전공을 해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거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정도요. 그 80명 분들이 대부분 다 대학 강의들을 지금 뭐 시간 강의부터 시작해서 학교 강의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를 비롯한 딱 2명만 지금 학원 강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로 현장 활용성이 높은 연구 자료들이 많이 제시된 시기가 50년대라고 써 있고요. 아직 이론 수립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창립기나 탐색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년대는 국사교과서 분석 연구의 서막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일제 강점기 치하의 식민사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식민사학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역사 교육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식민사학의 극복 노력이 교과서 차원에서 시도된 시기입니다. 식민사학의 극복 노력이 교과서 차원에서 시도된 시기 1960년대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민사학의 극복 노력이 시도된 시기 몇 년대라고요? 60년대입니다. 60년대. 다음 요 무렵부터 이제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장삐아제를 비롯하고 있었던
장피아제를 비롯하고 있었던 인지발달 이론과 인지심리학이 국내에 소개될 무렵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역사교육 쪽에서도 처음으로 인지심리학을 역사교육에 접목시켜서 연구를 진행했던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1960년대였습니다. 그 다음 70년대를 보시면 우리 교육과정은 3차 교육과정에 해당할 때입니다. 3차. 우리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냐면, 자, 처음 하시는 분들, 초생들 잘 들으세요. 해방 직후에는 미 군정 치하에서 콜로라도주의 교수 요목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 교육과정이 수립이 안 돼 있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Course of Study라는 말을 원역해서 썼습니다. 그 말을 번역하신 분들이 Course of Study라는 말을 한자로 교수 요목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요목이란 중요한 항목들을 대략적으로 간추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코र्स입니다. 코र्स. 코र्스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학습하게 될 또는 공부하게 될 뭐다? 경로를 말하는 거죠. 경로. 학습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과정을 마치면서 꼭 학습해야 될 내용과 경로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 교수 요목입니다. 따라 읽으셔봐봐. 교수 요목. 교수 요목. 해당 국가에 국가 차원의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채 배워야 할 학습 내용만 언급된 상태. 국가 차원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채 배워야 될 학습 내용만 설정된 상태. 교수 요목입니다. 교수 요목의 개념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교수 요목에서 꼭 알아야 될 두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 뭐가 없어? 목표가 없다고요. 목표가. 이게 없는 상태라고요. 뭐만 있는 상태라고요? 요것만 있어. 이게 키워드예요. 학생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김적학이거든요. 김적학이요. 적학이란 말은 뭐냐면 키워드와 비키워드를 정확히 구별해서 키워드를 정확히 암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표현이 적학입니다. 아시겠어요? 외우셔야 된다고. 교수 요목. 뭐가 없이? 목표가 없이 뭐만 있는 상태? 내용만 있는 상태. 이걸 교수 요목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1차 교육과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2차, 이후에 3차 쭉쭉쭉 이어지다가 7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요 시기까지는 전면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바뀌면 1차, 바뀌면 2차, 3차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 나갔는데 요 이후부터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대신에 부분 개정이라는 걸 취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부분 개정 이런 표현을 취하게 되는데요. 저 부분 개정이라는 말 안에서는 전부 다 앞에 연도가 붙어요. 연도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왔던 게 2007년 교육과정입니다. 2007년 교육과정. 그 뒤에 나왔던 게 2009년 교육과정이고요. 그 뒤에 나왔던 게 2015년 교육과정이고요. 바로 작년에 나왔던 게 2018년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략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가장 뭐 해본 거? 간추려서 말해본 거. 략사를 말하시오. 그러면 이 정도만 말하면 돼. 교수 요목기에서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전면적인 7번의 교육과정의 개편이 있었고, 이유는 교육과정의 근간과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몇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었다? 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었다. 자, 오늘 이거 하나는 외우고 집에 돌아갑니다. 자, 교육과정의 약사를 3줄 이내로 말해보세요. 한국 교육과정의 략사를 3줄 이내로 말해보시라고요. 시작.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시작. 교수 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7차례의 전면 개정이 있었고 2007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네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어 왔다. 그렇죠? 서술어나 어미는 틀리셔도 돼. 자, 저거 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약사, 현대교육과정의 약사를 세 줄로 언급하시오. 자, 잠깐만요. 여기. 저 보시고요. 학원에서 함부로 고개 숙이시면 안 돼. 깨져. 그러니까 깨진다는 게 뭐냐면 그 리듬이 깨져서 여러분이 학원 수업을 듣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개 들어서 외우실 때는 다 동일하게 외우시고 그 이외의 시간은 고개 숙이셔도 돼. 근데 제가 꼭 외우라! 라고 하는 것들은 1월 달부터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찍었어. 맞아. 우리만 외우고 있었어. 기억하셔야 돼. 작년에 요것도 3월 달에 한 번, 9, 10월 문제풀이 때 한 번, 11월 모의고사 때 2번 핵심 역량 시험 문제 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것도 1월 달부터 연습을 하는 게 옳아. 알겠어요? 그렇게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이 뜬금없는 문제다, 이상한 문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이고 당연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개 드시고 칠판 보시고 외워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우리나라 현대교육과정의 약사 다 같이 시작.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수 요목기부터 7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7차례의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이 있었고 2007년부터 2018년에 이르는 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시겠습니까? 네, 그 교육과정 가운데 지금 70년대는 몇 차다? 3차다, 3차. 시험 기출 6번 됐다, 6번. 3차 교육과정기의 특징과 연관한 부분. 선다형, 주관식, 토탈 합해가지고 22회에 걸친 임용고시에서 6번 됐다, 출제가. 어마무시한 비중이다. 알겠습니까? 3차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도입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학습 내용의 구조화가 이루어진 시기, 개념과 일반화를 중시했던 시기, 처음으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을 역사교육에 도입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개론서가 나왔어요. 역사교육 개론서가요. 도서관 가면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고문서 도서관 같은 데 가면요. 강우철 교수가 쓴 역사의 교육이라는 책이 첫 번째 개설서였습니다. 연이어 탐구식 수업의 전문가였던 그가 탐구식 수업과 연관한 제롬 브루노의 글을 번역하고 본인의 글을 첨가한 것이 그 밑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탐구 방법과 교육적 접근이요. 그래서 이때부터입니다. 수업 방법, 역사과 교수학습 방법, 수업 방법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본격화된 시기. 최양호 교수에 따라서 문답식 수업이, 송춘현 교수에 의해서 인물학습이, 서경일 교수에 의해서 사료학습이, 정선영 박사에 의해서 탐구식 수업이 열렬히 논의되어졌던 시기가 70년대입니다. 아울러 80년대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틀이 그대로 이어져요. 학문중심 교육과정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두 번째 개론서가 나왔어요. 이원순 교수 외에 나머지 윤세철, 그다음 로마사 전공했던 서울대 허승일 교수, 이 세 분이 합쳐가지고 역사 교육론, 제가 그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우울한 파란 책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우울하냐? 책 내용의 반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요. 우울한 파란 책, 그것도 제가 지은 겁니다. 우울한 파란 책. 예전에 2000년, 2005년까지 임용고시 보셨던 분들은 다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한자가 반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천자문을 떼지 않으면 절대 읽을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두 번째 개론서입니다. 80년대 지금 만들어졌던 책이고요. 맨 마지막 점을 보시면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처음으로 이제 뭐가 생겼다? 대학원 과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이 생기게 됐겠죠.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 석박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건 90년대부터겠죠. 그러면 80년대 후반에 이 학과가 생겼으니까 아시겠죠? 네. 따라서 역사교육 쪽으로 학위를 받기 시작하신 분들이 불과 25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이내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럼 요 이전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역사교육 전공자겠어요? 한국사 전공자겠어요? 다 한국사 전공자들입니다. 한국사 하시면서 역사교육 쪽에 관심을 기울였던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90년대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유학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영국 이론이 소개되기 시작하거나 미국의 역사교육 이론이 소개되기 시작한 게 이 무렵부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보시면 거기 콜던 파인즈의 목표 분류학도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하고요. 오른쪽 보시면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설명이론, 이해이론 이런 부분도 이때 논의되어졌던 부분입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논문집에 나왔다라고 8번째 줄에 쓰여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이론과 방법. 요 책이죠? 요거 노란 책입니다. 노란 책. 그때 나온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요.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역사 교수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을 하기 위한 서적이 요 책입니다. 요 책이요. 거대 담론의 해체, 역사교육의 인식론적 전환, 표현 양식의 재창조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적용을 위한 시도가 등장했다고 써 있죠. 그 결과물이 요 서적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세계사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도 이 책에다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박사학위 논문과 단행본이 출간됐다라고 써 있죠. 예, 그런 서적들이 아까 보셨던 요런 책들 전부입니다. 이 노란 책을 뺀 나머지 이 책들 전부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나온 서적들이 별로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올 11월에 이제 3세대판 역사교육 개론서가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가 대략적으로 살펴본 역사교육의 변화 과정이었습니다. 한 개도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뭐만 외우고 있으면 돼? 아시겠어요? 이걸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외워두면 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기다가 가지치기해서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 프레임이니까요. 쉬는 시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외우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수 호명기부터 7차 교육과정 이르기까지 7차례에 걸친 전면 개정을 해왔고 2007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을 이어왔다. 토탈 11번에 걸친 전면 부분 개정을 이끌어왔다. 라고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